추석은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총균세는 정말 이름은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감히 표지를 열어볼 엄두가 안 나고 한 두 페이지 읽다가 이것은 다음에 읽어야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말게 되는데요. 이 여기서 하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차근차근하게 이 말을 잘 풀어내고 있어서 이걸 보고 있으면 여기 프롤로그에서도 아주 친절하시게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각 장에서 쓰일 거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저자가 썼던 큰 어떤 이유는 도대체 현대 세계의 불평등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함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분은 본래는 이제 조류학자라서 뉴기니에서 오랜 세월을 같이 있었었는데 그분 거기에 한 정치적 젊은 이제 지도자가 왜 당신들이 만든 이런 어떤 문물, 우리가 보통 문명의 산물인 문물을 말할 때 이 얄리라는 사람은 어떤 화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당신네 나라들은 그런 화물들을 만들 수 있었는데 우리 뉴기니 사람들은 그런 거를 만들 수 없었는가 라는 질문을 1972년에 이 사람에게서 우연히 받고 이 저자도 왜 어디서는 문명이 발달하고 어디서는 문명이 발달할 수 없었는가 하는 거, 그리고 문명을 먼저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찾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작점은 최종 빙하기가 끝난 1만 3천 년 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C 1100년, 그러니까 1만 1000년 정도를 보는 거고요. 지금 이게 AD 2000년이니까 그래서 합쳐지면 BC 1만 1000년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문자와 철기 이 두 가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지역 간의 격차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착안해서 시작하였습니다. 빙하기 때는 수면이 훨씬 더 낮았었기 때문에 이 많은 대륙들이 그냥 그대로 다 연결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해와 중국도 연결돼 있고 또 오스트레일리아도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러 곳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이 교류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빙하기에 물이 빠지면서 각자의 섬으로 다시 재편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15페이지 맨 아래서 보면 거기서 이 뉴기니의 정치가 얄리가 어째서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들을 만들지 못하고 당신네 백인들은 그런 많은 화물을 발전시켜서 우리 뉴기니에까지 가지고 왔는가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이 사람도 정말로 큰 인생의 전환을 갖게 되는 어떤 질문에 이게 맞닥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인류 발전이 우리가 만약 이제 호모 네안데르탈인서부터 인류의 조상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왜 각 위치에서 서로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어떤 결정체가 AD 1500년, 지금부터 500년 전에 각 민족들이 어떤 과학기술과 정치 조직에 있었냐에 따라서 지금의 현대 사회가 거의 굳혀졌기 때문에 왜 그 당시 유럽에서는 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과학기술이나 이 정치 조직을 갖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왜 어떤 곳에서는 그런 석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심지어는 1642년에 유럽의 탐험가들이 태즈메니아를 처음 목격했을 때 그 당시 수만 년 전에 후기 구석기 시대를 그대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8페이지 중간에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속도 차이가 가능했을까? 똑같이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싶어하는 것은 19페이지에 중간에 우리가 문명 연구의 동기는 문명의 우위 찬양이 아니고 정말로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거다라고 분명하게 다시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암묵적으로 어떤 인종주의를 우리가 다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민족은 어디보다 좀 더 낫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된 거, 왜 누구는 발전하고 누구는 발전하지 않았을까 해서 인과관계의 사슬을 그러면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은 그냥 본래 그럴 사람이고 계속 못 살 사람들은 계속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발달되지 못하게 된 나라를 다시 발달되게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떤 모델을 따라야 그 나라를 다시 잘 살게 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원인을 이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이 농경 생활이 먼저 되고 농경 생활이 된 다음에 이제 잉여 생산물에 의해서 중앙 집권이 됐다고 하지만 그것도 실제로 연도 차이를 해보면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어떤 비유 중에 하나가 23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전적 또는 발달상의 불이익을 극복한 서양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 서양인들은 굉장히 그 유리한 조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거꾸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인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지능 지수의 차이를 찾을 때 실제로는 그것이 어떤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 환경이나 교육 기회의 측면에서 매우 다른데 실제로 성인의 인지 능력은 실제로 이 지능 검사하고는 조금 더 다르고 이 문화적 학습 내용을 측정하는 것도 그 나라 사람들이 본래 잘하는 걸 하기 때문에 만약에 뉴기니에 가서 우리가 하는 지능 검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저자가 오랫동안 뉴기니와 같이 있으면서 본인의 느낌은 뉴기니 사람들은 서구인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첫 번째 유럽인은 인구 밀도가 높고 유행병에서도 살아남았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안정된 조직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무조건 자라서 자식을 남길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사람이나 우수하지 않은 사람이나 다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데 성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능력이 못한 사람들도 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기니처럼 인구 밀도가 높지 않아서 유행병으로 이렇게 다 죽지도 않았고 유행병에 노출됐느냐 안 됐느냐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유행병은 지위 고하, 부자, 머리가 좋은 사람 이런 거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더 머리가 좋거나 더 우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주 오히려 못한 사람들도 살아남았고 똑똑한 사람들도 죽었고 반면에 뉴기니처럼 이렇게 인구 밀도가 낮아서 유행병보다는 주로 살인이나 부족 간의 전쟁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훨씬 더 지능이 높거나 그 상황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 있고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지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실제로 뉴기니에서 자기의 후손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일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 유럽이나 미국의 아이들은 보통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영화 같은 걸로 하루에 7시간을 쓰게 되는데 이런 수동적 오락을 지키는 사람보다 뉴기니처럼 이런 능동적인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정신적 능력이 많이 발달되는 거는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행병 때문에 못난 사람들도 살아남게 되는 그런 상황 또 두 번째로 어릴 때서부터 수동적 오락에 오랫동안 노출된 그 두 가지의 인지 발달에서의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 두 가지 요인을 다 서양인은 가지고도 그러고도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문물을 발달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이 훨씬 더 먼저고 그 다음에 사피엔스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가 나오고 또 최근에 저희가 한 지리의 힘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런 순차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도 먼저 오히려 거의 처음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민족 간의 역사적인 운명은 어떤 민족이 더 똑똑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리적 요건이라고 하는 건 어떤 로케이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후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잉여 생산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중앙 집권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선후가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똑같이 그러면 총균세 이 세 가지가 인류 문명에 정말로 중요했다면 왜 아프리카인이나 아메리카 원주민은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하고 유럽인들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게 됐을까라고 하는 의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30페이지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저서에서 어떤 23종의 발전된 문명을 비교하면서 내적 원동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아마 이런 어떤 단행본으로서 처음 제가 보기엔 정말 중요한 거는 맨 뒤에 보시면
이 분이 그 참조한 책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농업에 대한 거, 어떤 뭐 자원에 대한 거, 지리에 대한 거, 뭐 어떤 나라에 대한 거, 역사에 대한 것을 다 그 아주 세세하게 어떤 내용은 어느 책을 참고했다고 하는 그 아주 그 각 분야에서 좋은 명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그 책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이런 해당 분야에 있거나 또 아마 좀 더 시간이 된다면 정말 그 제목만 봐도 와, 이 책은 읽어보고 싶다 하는 책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책을 이용해서 다른 지식의 세계로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책이라서 명저가 되는 것 같습니다. 32페이지 맨 아래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말이 다시 한번 요약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이 긴 책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는 요청을 정말 많이 받는데,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한다면 이것이다.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책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암묵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종주의에 빠져 있는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연구를 하는데 유리하게 되는지, 어머니는 교사 겸 언어학자였고 아버지는 의사였고, 근데 본인이 하여간 우연히 이런 생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될 때 첫 번째 언어학자가 되기 를 정말 희망했던 그런 이게 쭉 과정에서 본인이 이 공부를 하게 될 그런 어떤 유리한 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있고, 36페이지에 보면 이 제목이 하여간 결국 제일 중요한데, 이 36페이지서부터는 사실 이 책의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각 장에 어떤 내용을 했다는 거를 쭉 아주 자세하게 다시 그 서머리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역사란 지겨운 사실들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를 좀 배우라고 하면 그거 뭐 옛날 우리 다 아는 얘기들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지만, 역사를 이해해야만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인간들 안에서 우리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쭉 그 각 장에서 뭐가 있는지, 심지어는 또 에필로그에서 이 과학이 우리 인류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도 쓰고 있다고 서머리를 아주 친절하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으로 가면 운명이 싹트기 전에 세계의 상황이 어땠었는지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촌락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을 여기서는 출발선을 BC 1100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13,000년 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45페이지 맨 아래 현세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빙하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촌락 생활을 시작한 것을 이때로 보고, 47페이지 그림에 인류가 어떻게 이 지구상에서 확산되어 갔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46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인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세 종의 대형 유인원, 고릴라, 침팬지, 그리고 피그미 침팬지, 이 세 가지였었는데, 고릴라로 먼저 진화되고 두 번째가 침팬지로 진화되고 세 번째 이제 인간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이것이 맨 처음에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었고 400만 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직립을 하기 시작해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라든지 또 호모 하빌리스, 또 호모 에렉투스 이렇게 쭉쭉 이어지면서 어떻게 직립이 좀 더 많은 직립을 하게 되고 뇌의 구조가 어떻게 더 커졌는가에 대해서 되고 있고, 하지만 그림에서 보시면 700만 년 전에 시작했지만 인류가 이동하기 시작한 것은 BC 100만 년 전에야 이동했기 때문에 600만 년 동안은 그냥 우리가 아프리카에만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50만 년 뒤에 유럽으로 이동하고, 또 BC 2만 년에 우리가 아시아 쪽으로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리고 12,000년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연결된 다리를 통해서 걸어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 북아메리카의 알래스카에 갔던 사람들이 남아메리카까지 쭉 내려오는데 약 한 1000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쪽에 있는 이 각각에서 우리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이 하나에서 기원으로도 하지만 이 자바 원인 같은 것을 보면 어떤 자발적으로도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50페이지 맨 아래 보면 대약진 시기에 나타난 현생 인류 크로마뇽인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몇백만 년 동안 이제 그 인류가 있었지만 사실은 큰 변화가 없다가 큰 변화가 있었던 가장 중요한 때가 5만 년 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저자는 대약진이라고 부르고 싶고, 그것은 크로마뇽인인데 이때 처음으로 이제 석기뿐만 아니라 골기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낚싯바늘 같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낚싯바늘은 정말로 중요한 그 어떤 문명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어떤 무기, 활, 화살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처음으로 어떤 동물을 사냥했던 흔적, 그리고 그것에 끝나지 않고 심미적이고 정신적인 것도 중요해서 5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제 라스코 동굴 같은 것에서 보이는 어떤 동굴 벽화, 또 이 어떤 조각상, 그리고 악기 등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류사에 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 몇 가지의 그 사건들이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형 동물군의 멸종에 대해서 53페이지서부터 하고 있는데요. 왜 호모사피엔스에서 보면 호모사피엔스가 결국은 이 네안데르탈인을 죽이고 하여간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나면서 어떤 네안데르탈인뿐만 아니라 어떤 대형 동물들이 다 이게 아주 멸종을 겪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도 많아서 그게 우연히 뭐 건조가 있었고 뭐 어떤 기후적인 거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도 정말 기가 막히게 이 호모사피엔스가 갔던 그 시점과 거의 맞물려서 이런 거대 동물들이 다들 없어져 버렸다, 멸종을 이루어졌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북 아메리카에 언제서부터 사람이 살았나를 해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유력한 것은 클로비스 유력이라고 해서 뉴멕시코주 옆에 있는 건데, 이 그 59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그래서 맨 처음에 12,000년 전에는 그 BC 12,000년에 알래스카를 통해서 들어와서 BC 11,000년에 이 클로비스로 내려오는, 그래서 이 북아메리카 전역에 퍼져 있는 것을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통 수렵 채집인 가지고 를 살게 되는데, 이때 1000년에 걸쳐서 13,000m를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파타고니아까지 오게 되는데, 이것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13km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수렵 채집인들이 단 하루 동안에도 움직일 수 있는 곳이라, 해마다 한 해에 13km씩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주민이 겨우 100만이라고 해도 한 해에 1.1%의 비율로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도 1000만 명이 되는데 1000년이 채 안 걸린다, 이런 계산법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클로비스에서도 그렇고 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이 초기 인류가 그 어떤 대형 동물들을 없애버렸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축을 가지지 못했던 그런 역사, 우리가 유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축들을 데리고 있어서 가축과 함께 살면서 더 먹을 것도 먹거리도 풍부해지고 그들로부터 어떤 병으로부터의 내성도 갖게 되는데, 이 오스트레일리아로 간 이 어떤 우리의 선조와 또 아메리카로 간 선조들은 그 동물들을 전부 다 없앴기 때문에 어떤 가축화할 수 있었던 동물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럽인들이 왔을 때 아무것도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균에 대한 항체도 없고 또 먹을 것도 굉장히 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제목으로 남보다 먼저 출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럼 먼저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면 먼저 문명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우수한 어떤 생물학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아프리카는 누구보다 먼저 출발했지만 그 문명이 완전히 정체돼 버렸고, 오히려 아주 늦게 시작한 유라시아에서 훨씬 더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 요인을 뽑는데, 나중에 에필로그에서도 얘기해 주겠지만 어떤 최적 경쟁 구도, 그래서 유럽은 작은 나라로 나뉘어져 있고, 우리가 지리의 힘에서도 그때 했듯이 작은 나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나라로 나뉘어졌던 그 적정한 정도의 경쟁이 결국 사람들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좋은 조직이 됐었다 하는 것을 나중에 에필로그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 거는 총균세 본래 지난판에서는 이 추가 논문이라고 해서 일본인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 심판에서는 일본인은 어디로 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일 끝에 마지막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나 알려드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겠지만 이제 폴리네시안들의 어떤 세계 이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일본인도 폴리네시안인데 그러면 일본인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근데 이게 일본인의 어떤 그런 것이 실제로 우리가 보통 나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하고 굉장히 안 맞아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도대체 일본 사람들은 그 기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 책을 30년 전에 낼 때는 좀 자료가 부족했지만 최근에 이제 많은 자료들이 생겨서 그거를 이제 조금 종합하다고 생각돼서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거에서 본래는 여기 사람들이 옛날에는 저쪽 그 사할린을 통해서 또 땅이 연결돼 있었고 또 서해 우리의 지금 서해도 중국과 연결돼 있었고 일본과도 다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글로 양 방향에서 들어왔다가 그것이 이제 빙하기가 끝나면서 섬으로 이제 독립되게 돼서 거기서 이 조몬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정말로 놀라울 만큼 만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로 하나도 발전하지 않고 똑같은 상태로 있다가 그것이 BC 이 AD 300년 그때서부터 갑자기 아주 대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만 년 동안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것도 인류사에 굉장히 독특한 거고 또 이 BC 400년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급격히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어떤 그 전체 인류사에서도 특별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 일본의 기원에 대해서 논의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유럽인에 대해서 어떤 기원을 얘기하려면 사람들하고 자유로운 이 토론이 가능한데 일본의 경우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 신의 나라였었기 때문에 어떤 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반면에 이 고고학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는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설에서 이 조문 이 옛날서부터 폴리네시안으로 있던 좀 더 백인에 가까운 지금 북해도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의 본래 조상이다라고 하는 좀 더 일본 학자들이 좀 더 그 선호하는 이론과 그다음에 서양 이론이나 한국계 역사학자들이 좋아하는 좀 더 동의하는 한국에서 대규모 이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도레인에 의한 것과 세 번째는 이주인이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수백만 명의 그건 아니고 그냥 한 5천 명 정도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실제로 5천 명이 왔다고 하더라도 인구 증가율이 보통 케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4.4%를 넘어가는 그런 걸 하면 그거를 뭐 1000년을 넘게 계산하면 그게 벌써 10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결국 그렇다 이 1번 아닌 이상 2번 3번 한 둘 중에 어느 거를 택한다고 해도 결국 일본인의 조상은 한국인이 좀 더 일 확률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왜 어떤 조몬 문화나 그런 그 홋카이도의 이 토속 그 원주민들이 이 맞지가 않는가는 언어적인 면과 유전자 검사에서 그거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저자가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671페이지에 보시면 670 여기 증거판이 없으면 없군요. 그래서 여기서 하여간 그 일본인이 누구냐에 대한 아까 그 세 가지 설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이 결국은 이 세 가지 설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를 해도 결국은 한국이 좀 더 많은데 이 마지막에 이 저자가 간절한 마음을 모셔서 보낸 말은 이런 겁니다. 서로 한국은 일본을 지배했다고 얘기하고 일본은 한국을 지배했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합방을 할 때에도 어떤 상고 시대의 어떤 질서를 다시 회복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면에서 누구 편에서 봤을 때의 상고 질서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 사람이 워낙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일본어는 실제로 신라어랑은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오히려 고구려어에 좀 더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거의 결론적으로는 이 아랍인과 유대인처럼 사실 그냥 형제다. 한 백 속에서 나온
형제인데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인데 이 적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중동이 항상 아랍과 유대인들 때문에 불안정한 것처럼 이 동아시아의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는 결국 이 양국이 고대 동안 쌓아왔던 그 좋은 유대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재발견하는가에 달려있다. 결국 성장기를 같이 보낸 쌍둥이 형제인 두 나라가 서로를 역사를 좀 더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우리 예전에 했던 이 풍수와 책을 정말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김용문 교수님의 이 책을 정말로 이 다이아몬드 이분한테 한번 정말 보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정말로 간절히 했던 것은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면 절대로 우리가 서로 싸우거나 그렇다고 갑자기 한편이 되거나 할 게 아니라 이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면 일본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오랜 역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 왜 우리가 나뉘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받아 이 90세의 마지막 유작을 하신 것이라서 이 책을 정말로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또 여러분들 나눠서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